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치 이론 중에 가치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고 형성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가만히 보면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성을 잘 알므로써 앞으로 감정평가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부동산 가치평가의 제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 형성 요인, 이런 얘기 좀 알아볼 건데, 어쨌거나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어디서 결정돼요? 부동산 시장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겠죠. 예컨대 어떤 지역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반대로 팔려는 사람이 많다, 그럼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일반 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일반 채하고 좀 차이점이 좀 있다면, 그 가치가 올라가면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곧바로 늘릴 수 있나요? 곧바로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러한 몇몇 가지의 차이점이라든가 뭐 탄력성이 좀 다르다든가 이런 게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어쨌거나 기본적인 논리 자체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과 가치와 균형 거래량이 결정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때 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발생 요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이런 것들을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어떤 게 있냐면, 맨 먼저 유용성이다, 유용성이다, 혹은 효용이다. 이건 또 뭐냐면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만족감, 이런 걸 뭐라 한다고요? 유용성, 효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감이 커지면 아파트 같은 거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뭐 굳이 뭐 예를 들자면 유용성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동네가 아주 쾌적해졌다, 그럼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부동산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동네가 아주 지하철 같은 게 들어오는 바람에 편리해졌다, 그러면 이것도 만족감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용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좋아졌다. 예컨대 그 지역에 뭐 그 큰 도로가 나는 바람에 유동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상가는 막 서로 구입하려고 하겠네요.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뭐 공장 같은 경우는 뭐 생산성이 좋아질 것 같다, 뭐 그럴 경우는 공장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수요는 반드시 무슨 수요가 돼야 되냐면 유효 수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매력을 갖췄을 때 실질적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거는 전부 다 뭐냐면 우리 수요 공급 이론할 때 수요라든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거를 감정평가를 하는 그 공부하는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두 가지가 수요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치면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희소성이다. 희소성이라는 것은 물건이 어떤 부족한 정도 있죠. 요거를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희소성은 앞에다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대적이라는 것은 어떤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하는 것을 상대적 희소성이라는 겁니다.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부족하냐, 그런 얘기죠. 예컨대 이런 얘기예요. 어떤 조그만 토지 하나가 있다. 이거 그 절대적으로는 굉장히 작은 거지만 문제는 이걸 이용하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럼 하나도 희소하지 않은 겁니다. 전혀 희소한 게 아니죠. 근데 이따만한 큰 땅이 있다. 땅이 굉장히 크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 많다. 그럼 이것도 희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희소하다는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어느 정도 희소하냐 하는 걸 뭐라고요? 상대적 희소성,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대적. 이거는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예컨대 자,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부증성 때문에. 근데 주변에 이제 인구가 자꾸 증가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 사람당 이용할 수 있는 땅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하는 거고,
만약 공법상 규제가 증가했다. 웬만한 지역을 그린벨트로 묶어놨다. 그러면 쓸만한 땅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희소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자의 수가 증가했다.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건설자, 업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희소성은 감소하겠네요. 더 아파트를 많이 지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 희소성은 물건의 그 양이 많냐 적냐 이거를 판단하는 어떤 측정치인데 이거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전성 정도. 이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가 옮겨 다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리의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 자유롭냐 하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그 아파트의 그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아니면 아파트 못 팔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럼 아예 팔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직접 수요 공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부동산 가치의 형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부동산이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반적 제요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일반적 제요이다. 예컨대 정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면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걸 일반적 제요인이다. 그 다음에 요 특정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역 요인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요 지역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럼 요 지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요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개별 요인이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토지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가까운 놈이 있고 먼 놈이 있죠.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깨끗한 놈도 있고 더럽게 쓴 놈도 있고 5층짜리가 있고 100층짜리가 있고 다 틀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개별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일반적 제요인도 다시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이렇게 구분해요. 그 다음에 지역의 요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얘는 지역의 일반적인 요인과 지역의 자연 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 요인. 자연 요인은 자연 자원이라든가 자원 차질 이렇게 구분되는데 뭐 그 지역에 뭐 그 자연 자원이 어느 정도 풍부하냐, 천연 자원이라든가 수산 자원 이런 게 어느 정도 풍부하냐, 아니면 자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뭐 지형, 지세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자연 자질이다 해주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다음에 일반적 요인도 이것도 지역의 일반적 요인도 또다시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요인은 토지의 개별 요인도 있겠고 건물의 개별 요인도 있겠죠. 토지가 도로에서 가깝냐 뭐냐, 도로가 이렇게 좀 정사각형 모양이냐 아니면 다른 삐딱한 모양이냐 이런 거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건물도 개별 요인이 그 5층짜리냐 10층짜리냐 1년밖에 안 됐냐 50년 된 거냐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했다. 지하철이 들어오기로 하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편리해졌죠. 그래서 만족감이 커졌네요. 그러면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고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쳐서 최종적으로 가치가 결정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가끔 물어볼 수 있고 요거와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보통 이게 사회적인 요인이냐 경제적 요인이냐 행정적 요인이냐 이렇게 구분하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어쨌거나 사회적 요인 나오면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무슨 뭐 공공시설의 상태라든가 학교 뭐 이런 거 있죠. 관행, 관습, 가치관, 그 뭐 양식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한다고요.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요인. 그 다음에 경제적 요인 나오면 각종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어떤 경제 용어들 있죠. 그래서 소비 상태라든가 저축 아니면 재정 상태, 금융 상태, 환율, 뭐 무역 수지 이런 거 나오면 답을 한다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행정적 요인 나오면 정부 입장에서 무슨 규제하겠다, 무슨 제도를 펼치겠다, 뭐 이런 거 있죠.
뭘 규제하겠다 이런 거 나오면 다 말한다고요? 행정적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약간 있는데 요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동산 세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면 정부 입장에서 어떠한 세금 제도를 펼 것인가 그런 측면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요인이 된다. 근데 만약에 세 부담의 상태다. 그러면 똑같은 세율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지역마다마다 사람들마다 그 세금을 부담하는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떤 경제적 요인, 이 경제적 요인 쪽에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제하고 세부담의 차이가 이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 교통 체계가 바뀌었다. 지하철 같은 게 들어왔다. 그럴 경우는 이것도 어디다 집어넣기 애매하죠. 교통 체계가 바뀌면 경제적 가치가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 그 요인으로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산업 구조가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술 수준이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뭘 한다고요? 경제적 제 요인 쪽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부담의 상태라든가 교통 체계, 기술 수준이라든가 산업 구조의 상태 이런 것들은 다 뭘 한다고요? 경제적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왔다. 그러면 경제적 요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해졌네요. 그러면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자 지금부터 뭘 좀 공부하려고 하는 거냐면 다른 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평가의 제 원칙이다 해갖고 이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법칙을 잘 알므로써 감정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한다 하는 것을 부동산 가치평가의 제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원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라는 게.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잡다하게 정리하시면은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일단은 말 뜻을 좀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걸 감정평가하는데 어떤 형태로 써먹을 거냐 이것만 좀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써먹는가에서도 우리 아직 감정평가 3방식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끝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감정평가 제 원칙이다 해서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어떤 법칙성을 띠면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쭉 알아볼 건데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쳐볼게요. 부동산은 있는데 가장 중추적인 대원칙이다. 중추적인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 부동산이라는 놈은 가장 최고 최선을 이용할 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효율적으로 이용할 때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추적인 원칙이 있다면 요거를 이게 부동산 내부에서 요걸 이렇게 지원해 주는 원칙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내부에서 요거를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내부에서 지원해 주는 원칙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균형의 원칙이다. 그래서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최선 이용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수익 배분의 원칙. 그 다음에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이다. 이런 것들이 내부적, 대내적 공간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도 최유효 이용을 지원해주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대외적 공간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대외적 공간의 원칙. 자, 여기에는 이제 경쟁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합의 원칙.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은 시간에 따라서도 자, 그 시간에 적절하게 이용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시간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의 원칙이다. 여기에는 예측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의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전부 다 지원해주는 원칙들입니다. 자, 이 가장 부동산을 최선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원칙을 뭐라 한다고요? 이거를
이러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적합할 때 제대로 이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것은 간접적인 원칙이다. 자, 간접 원칙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않고 그냥 간접적으로만 지원해주는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그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어차피 부동산도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한다면 대체의 원칙이다. 이 정도를 뭐라고요? 간접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평가의 제 원칙이라고 해서 맨 먼저 중추적인 대원칙, 요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내부적인 요소라든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요거를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최유효 이용의 원칙. 자,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어떤 식으로 이용할 때 가장 최선으로 이용되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컨대 여기 강남역 사거리가 있다. 강남 사거리가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노인분이 여기다가 여기가 이제 상업지구인데 막 50층 막 30층 건물들이 질비한데 여기다가 2층짜리 이제 주택을 짓고서 자, 이게 앞에는 땅이 넓은데 거기다가 고추 같은 거 심고 텃밭 일구면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딱 볼 때 야, 여기다가 30층짜리 오피스텔 같은 거 지어서 임대하거나 분양하게 되면 아주 큰 돈을 벌 것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볼 때는 합리적인 보통 사람이 볼 때는 제대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이용이냐,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최유효 이용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좀 한 3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는 게 최선의 이용이냐, 최유효 이용이냐? 그건 아닙니다.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복합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복합적 접근하면 항상 법경기 생각나시면 됩니다. 법률적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술적 측면에서 가장 최선의 이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여기다 한 30층 정도를 지어서 임대 분양하려고 이용하려고 했더니 문제는 한 25층 정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불법적인 이용이라는 얘기죠. 그 지역의 지역 지구재라든가 아니면은 용적률, 컴페어를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일조 기준이라든가 환경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25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법적으로 이용하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맨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됩니다. 합법. 자,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최선의 이용이냐, 최유효 이용이냐 이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기술적 측면에서 그러면 25층 정도 지으려고 했더니 문제는 20층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 지형, 지세, 지질, 지반 그러니까 언덕배기 같은 게 있으면 무너질 염려도 있죠. 그 다음에 또한 이 지역의 기반시설 여건을 따져봤을 때 도로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기반시설 자체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하수구물이 안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층 이상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채택하기 곤란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된다. 물리적으로 20층 정도는 25층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 만약에 그러면 20층 정도 지어서 이용하려고 하는데 15층 정도까지 올라갈 때는 자,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들어온 수입이 있고 한 층 더 올릴 때마다 들어간 비용이 있는데 한 층 더 올라갈 때 들어오는 수입이 한 층 더 올라갈 때 들어간 비용보다 크다는 얘기죠. 근데 15층 이상 오히려 올라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분양이 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 층 더 올렸을 때 들어오는 수입은 3억인데 한 층 더 올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라고요? 4억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올리면 대화인데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 올라가게 되면 들어온 수입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그 이용은 합리적인 이용이어야 된다. 합리적이라는 이용이라는 얘기가 이러한 수익이 내가 주거들랑 발생한다 라든가 투기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부동산이 내부적 외부적 요인에 따라서 가장 최선을 이용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합법적인 이용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최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러한 이용은 합리적인 이용일 때 부동산 가치가 가장 높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교재의 순서에 따라서 간접 원칙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간접적으로 지원해 놓은 원칙은 수요 공급의 원칙이다. 그래서는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결과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가죠. 수요가 감소하면 가치가 떨어진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 이 수요 공급을 얘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 이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의 근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중성.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이 뭐냐면 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균형 가격과 균형 수량이 결정된다 하는 얘기인데 P0, Q0. 그럼 만약에 수요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쳐볼게요. 수요가 첫 번째 증가했다.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네.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가치를 다른 공급자리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가치가 막 올라갔으니까 빈 땅만 생기면 아파트 지어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공급이 막 증가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요 공급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고요? 가치가 결정된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된 가치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가치 때문에 또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부동산 가치의 이중성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의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수요 공급의 원칙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수요 공급에 따라서 끊임없이 부동산 가치는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거를 좀 간접적으로 좀 얘기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대체의 원칙이다 해갖고 대체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 가치라는 놈도 주변에 있는 대체 가능한 다른 재화 있죠. 만족감이 동일하다면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대체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여기는 삼성 아파트가 있고 여기는요 대림 아파트가 있는데 얘는 삼성 아파트는 한 평당 현재 얼마냐면 1,000만 원이고 얘는요 대림 아파트는 한 평당 1,500만 원이라 쳐볼게요. 그러면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얘나 내부시설도 비슷하고 뭐 주변 지역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비싸고 얘는 싸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비싼 걸 구입합니까? 싼 걸 구입하는 게 낫죠. 평수 늘려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로 수요가 서로 구입하려니까 수요가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 있죠. 안 사려고 하니까 그 수요가 감소하니까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디까지요? 비슷해진 선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 수준은 비슷하죠. 그 이유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대체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그 지역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만족감이 동일하다면 가능하면 싼 놈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치가 동일하다면 효용이 높은 놈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가치 수준은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마다 아파트 가치는 지역마다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다만 도로에서 가까운 놈 다르고 먼 놈 다르고 1층 다르고 15층 다르고 이거는 개별적인 요소가 차이가 날 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 여기서는 대체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감정평가 3방식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게 다 나옵니다. 세 가지 방식에서 그러니까 그 원가를 산정하거나 아니면 사례 부동산의 가격을 산정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 조정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례 부동산을 가지고서 대상 부동산의 원가라든가 아니면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순수히 이런 걸 예측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비교 조정 작업이다. 그러니까 비교 조정 작업의 근거가 뭐라고요? 대체의 원칙이다. 그 표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는 부동산 가치 이중성의 근거고 얘는 뭐라고요? 그 비교 조정 작업에 있어서 근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대내적 공간의 원칙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내적 공간의 원칙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먼저 기여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은 좀 세트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트로. 뭐냐면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도 뭐가 있냐면 호텔이 있고 A라는 호텔 여기도 뭐가 있냐면 호텔이 있습니다. B라는 호텔. 자, 근데 주변 비슷한 지역에 있고 그 다음에 생긴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도 얘는 한 7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얘는요 14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왜 이렇게 비슷한 지역이고
내부 시설도, 내부의 그 부동산 구조도 비슷하고, 지은 지도 거의 비슷한데도 얘는 싸고 얘는 비싸게 거래되나, 이렇게 좀 알아봤더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얘는 주차장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얘는요, 주차장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 끌고 여기 왔다가, 차 세울 데 없으니까 짜증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균형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균형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의 원가 방식에서 이 기능적 감가라는 걸 행하는데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기능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반드시 균형의 원칙에 위배되면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된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의 원칙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을 이룰 때, 다시 말하면 주차장 설비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 같은 게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 가치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네요? 그러면 이 A호텔 주인이 이렇게 이제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지금 7억짜리 부동산인데 여기다가 한 3억 정도를 투입해서 주차장 설비를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원래는 생산비를 합치면 10억이 돼야 되는데 가치가 한 14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라는 놈은 단순한 생산비를 합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구성 요소들이 부동산 가치에 어느 정도 공헌했냐. 그러니까 주차장 설비가 수익 창출에 엄청난 공헌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들이 기여도를 모조리 합친 거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기여의 원칙이다 해주는 겁니다. 기여의 원칙. 그러면 결국은 3억을 투자했더니 가치가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기여의 원칙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 갔어요? 자, 가치가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추가 투자할 건지를 결정하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투자했더니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균형이 있다가 맞아 떨어졌죠. 그러니까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이런 표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균형의 원칙이 위배됐을 경우는 기능적 감가의 원인을 제공한다. 이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여의 원칙은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그리고 또한 그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균형의 원칙에 선행한다. 그런 표현 반드시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헷갈려서 정답을 못 찾아냅니다. 그 몇 가지만 딱딱 기억하시면서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수익 배분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내다 팔면 돈이 생기겠죠. 그러면 수익 창출에 공헌한 자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눠주는데 노동자들한테는 임금의 형태로, 그 다음에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는 이자라든가 배당의 형태로, 그 다음에 토지를 제공한 자들한테는 임대료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데, 이때 예를 들어 수익을 배분할 때는 먼저 노동과 자본에 우선해서 배분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어디에다가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거를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왜 그러냐면 노동자들한테 월급 안 주고 그러면 다 금방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본을 투입한 자들한테 이자 같은 거 안 주면 돈 다 빼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우선해서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토지는 어차피 꼼짝 못하는 거죠. 도망가지 못하고 그 지역의 수요에 따라서만 부수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는 좀 나중에 배분해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갖고 도망가면 그 옆에 있는 다른 토지를 얼른 또 빌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먼저 배분해주고 남는 게 있다면 어디다가요? 토지에 배분해줘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감정평가 3방식의 수익 방식 중에 토지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토지 잔여법의 근거가 뭐라고요?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지역에다 그 오피스텔 지으려고 하는데, 자, 15층 정도 지을 때까지는 수익이 계속 체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분양이나 임대가 안 되는 바람에 들어온 돈을 까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은 체증하다가 점점 나중에 체감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까지를 투자하더라도 요때까지만 추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 투자의 얘는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추가 투자의 적부 판단의 기준이다. 그 다음에 대외적 공간의 원칙은 얘는 그 경쟁의 원칙은 말뜻만 좀 하시면 되는 겁니다. 말뜻만.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지역에 이렇게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어떤 사람이 잽싸게 들어가서 미장원을 한다고 쳐볼게요. 미장하면은 미장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서로 이 미장원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가치가 높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엄청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초과인을 얻는 곳에는 다른 공급자들이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며칠 있어봐요. 몇 달 있으면 우후 죽순처럼 막 미장원이 생길 겁니다. 어디에 일 때까지요? 초과인이 점점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어쨌거나 먹을 게 있는 한은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초과인이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경쟁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요거는 그 주변 환경과 적합할 때 가치가 높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자,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은 어디다가요? 주택가에 그 다음 상가는요, 상업지역에, 공장은요, 공업지역에 입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라 하냐면 적합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때 부동산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적합의 원칙이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자, 이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면 경제적 감가라는 걸 해야 된다.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균형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걸요,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되는데 적합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요, 경제적 감가를 해야 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하나 정도를 풀겠습니다. 여기 예제가 하나 있네요.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회 때 나온 예제인데 자,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치의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가치의 원칙은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 기준이다. 어떤 법칙성을 찾아냄으로써 감정평가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얘기죠. 맞는 편입니다. 자, 대체의 원칙은 만족감이 비슷하다. 효용이 비슷하다. 그러면 가능하면 싼 놈을, 그 다음에 가치가 똑같다면 효용이 큰 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체의 원칙은 대체성 있는 두 개의 재화가 존재할 때 그 재화의 가치는 서로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원칙으로 유용성, 효용이라고 합니다. 동일할 때는 가치가 가장 싼 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3번에 보면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도적인 의미로 요게 틀렸네요. 자,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이다. 이 표현이 틀린 겁니다.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인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외부적인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부동산 구성 요소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한 것이다. 얘는 부동산 내부 요소 간의 결합에 따른 최유효 이용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맞습니다. 밑에는 맞는 거고 위쪽이 틀린 겁니다. 내부적 관계의 원칙이 아니라 외부적 관계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4번 볼게요. 기여의 원칙은 어디 가서 이거죠? 기여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이 어느 정도 공헌했냐, 기여도를 했냐, 기여도를 모조리 합친 거다는 얘기입니다.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각 구성 요소가 각각 기여하여 부동산 전체 가치가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요걸 안 했네요. 아까 변동의 원칙과 예측의 원칙을 안 했네요. 자, 변동의 원칙이라는 것은 자, 이 부동산의 가치는 내부적인 요소, 예를 들어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낡고 노후화되죠. 그 다음에 외부적인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변동의 원칙이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 가치는 끊임없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한 다음에 요 날짜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정 시점을 계속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기준 시점이다 해줍니다. 평가하고자 하는 시점을 뭐라 한다고요? 기준 시점. 요 시점에서의 가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요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예측의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익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수익 실적 있죠?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지하철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높은 수익이 예상되죠? 그러면 서로 막 구입하려고 하니까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래 예상되는 수익 실적에 따라서 예상되는 수익에 따라서 지금 시점의 가치가 결정된다 하는 걸 뭐라고요? 예측의 원칙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 3방식 중에 수익 방식이라고 있는데 얘는 미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적정한 환원율로 나눈 게 바로 부동산의 가치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수익 방식의 근거, 특히 순수익 환원율을 결정하는 근거다 아시면 됩니다. 5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에 5번.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치가 그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부동산의 가치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라든가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변동의 원칙이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아주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오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일단은 말 뜻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한마디씩 기억해놓은 거 있죠.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내용만 잘 확인하시면 문제 풀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